자, 이어서 세 번째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이상, 사회복지사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전 시간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전문 지식과 어떤 전문적인 어떤 훈련들을 받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또 그 전문가의 역할들을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 사회 통합과 복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느냐, 즉 인간이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살고 또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한 본인의 삶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인의 웰빙한, 지금 최대의 화두죠. 웰빙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또 그런 복지국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최종적으로 꿈꾸어야 될 사회복지사 이상이었다라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매김을 하고 또 전문가로서 전문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보통의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사다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찾아오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 찾아오신다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인테이크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초적인 초기 사정을 하고 또 초기 사정을 통해서 그분의 욕구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개인 서비스 실천 계획 ISP라고 하는 개인 서비스 실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개인 서비스 실천 계획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고 진행해 나가게 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 어떤 그 욕구에 불만족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사정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수정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과정들, 또 그런 일련의 반복된 행위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고 그 실천주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서비스 실천을 해 주었을 때 다시 이제 실천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서 최종 환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중심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전문적인 시험을 거쳐서 전문가의 자격을 갖도록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을 일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믿고 사회복지사의 권위를 믿고 그런 과정들에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권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건 많은 전문 직종의 전문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다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저희가 환자로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처음 만났더라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가 맞는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자기만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그들만의 윤리 강령, 직업에 따른 어떤 윤리 소명 의식이나 윤리 강령이나 윤리 준칙들을 가지고 있고 가치와 규범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일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 또 변호사 선생님들, 또 판사분들, 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전문직입니다. 이제 다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자라 그러면 아주 하이 클래스의 돈을 많이 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은 아니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회 취약계층들을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그들 사회적인 약자의 아니면 소수의 어떤 그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가시는 아주 중요한 그 직종이시고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당연히 권위를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전문 자격 3급, 2급, 1급 자격증을 갖게 되시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많은 사회복지 학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를 가져야 된다, 자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몇 해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수련을 하신 분들을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다라고 해서 또 별도의 마스터 그레이드 정도로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문 자격 제도를 갖추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윤리 강령을 가지고 계시죠.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간호사분들의 윤리 규정 아니면 윤리 강령을 가지고 선서를 하시게 되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의사로서의 그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강령으로서 가져서 자기 실천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니면 의료 현장에서 아니면 간호 현장에서의 어떤 행위의 지침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시거나 하면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격증과 함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적혀 있는 그만한 이제 그 A4 용지를 하나 같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또 아니면 저희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윤리 강령을 넘어서 또 하나 이제 관련 법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전문 자격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가치나 윤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의 권위를 따질 때, 세 번째가 이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업에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그 지난 학기에 또 학년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 규정, 관련 법률과 전문직으로서의 같은 직종에서의 윤리 강령이나 윤리 기준,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법에 따라서 전문 자격을 대학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시고 현장에서의 스킬들을 수련을 했다라는 어떤 수련 후에 자격이 주어지는 어떤 체계적인 과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일반 사회에 많은 일반 구성원들,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분들과 만나게 될 때,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전문 직종이시고 전문가셔. 그분들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고 찾아뵀을 때 나의 문제를 충분히 들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라는 신뢰를, 믿음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복지사의 권위가 이런 세 가지 전문 자격과 윤리 강령이나 가치 기준, 또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또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멘토-멘티 선생님들 많이 뵙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복지사는 첫 번째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장소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현재 마음 상태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가 계신 현장의 여건들,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들, 또 입장이나
처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곳에서 클라이언트를 찾아뵀을 때 그들은 무언가 도움의 손길이 아니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의 업무를 인원 업무 담당하듯이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라포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라포 형성을 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라는 믿음을 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을 때 라포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위험, 같은 동질감, 동료의식,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공부하셨습니다. 경청에 대한 부분, 적극적인 경청, 소극적인 경청, 관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 위한 기술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기술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 시작하라는 말씀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처지, 그 사람의 생각이 시작되는 곳에서 바로 그곳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셔야 될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2학기 공부를 하시면서 사회복지사란 이런 전문 과정들을 배우고 있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공공선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선의,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 틀 중에 있다. 그 틀 중에서 내가 위치해야 될 곳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옆에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태와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곳에서 나의 업무가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열의,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드려서 늘 관심 가지고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비판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키워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과 냉정의 차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긴 한데 사회복지사 어떤 분이에요 하고 여쭤보면, 아니면 이제 막 1학년에 입학하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사회복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뭐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개의 말씀들이 사회복지사 그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과연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공부해 나오시면서 과정 중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뜨거움만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행정가의 일, 대변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 긴급 지원하고 생활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아주 초기에 긴급한 상황일 때의 어떤 부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홀로서기의 과정에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한테 무조건적인 공감만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감을 통해서 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공감만 이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냉철하게 공감할 부분들만 하고 단순히 동정을 한다거나 연민을 하는 이런 시각들은 우리가 공감과는 다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공감의 필요는 있지만 동정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도움만이 그분을 자립하고 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냉담해야 되느냐, 무관심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공감을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스스로 자립하기 직전까지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자립하는 과정에 스스로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자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손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전문적인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무조건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하라면 할게요. 아니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그냥 따라가기만 할게요. 제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BST의 관계의 원칙, 7대 원칙에서도 배우셨던 것처럼 자기 결정의 원칙, 또 자기 존중,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인 거지. 무조건적으로 도와드리고 무조건적으로 동정만 하는 일방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손길은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올바르게 서도록 또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요소로도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공감의 마음을 어떤 부분에서 공과사를 구별할 건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을 항상 냉정과 열정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역경 후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만났었을 때 어떤 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못된 서비스를 전달한다고 불평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저분하고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분이 저를 더 어렵게 해요 하면서 어려운 소리도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과정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옆에서 함께 지켜봐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도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한 과정이다. 한 과정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마라톤을 뛴다고 그럴 때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도 나 오늘 자퇴하고 싶어 아니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주변의 환경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분과 하는 서비스가 나에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들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일 때 과연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낼 건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도 있는 그런 어떤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도 어떻게 꿋꿋이 이겨내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건가?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꼭 늘 즐겁고 늘 행복했던 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어떻게 이겨나와서 누가 힘이 되어주어서 함께 했는지. 인생의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보면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보통 데드 포인트를 지나서 러너스의 하이에 걸려서 그렇게 해서 한 30km까지 뛰어도 30km에서 정말 또다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왜 뛰고 있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숨이 가쁜데?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예. 근데 그 과정을 겪어 나와야만 네, 고를 통과할 수 있고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만족감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그 과정도 그러한 마라톤의 과정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을 했다가 어려움을 한번 겪고 또 역경을 거쳐서 마지막 예,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역경을 만나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느냐? 그러면 그 올바른 서비스 전달을 끝까지 마무리해서 자기 인생 목표인 자활이나 자립을 아니면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부분들을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이러한 것들을 누구나 해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용기를 주는 사람, 그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신 거죠. 아니면 우리가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가정에서는 아빠가, 엄마가, 예, 형제들이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고 나와야만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인함, 용기, 자신감, 겸손함, 희망, 뭐 이렇게 이러한 그 역경을 딛고 난서의 선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면역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있어서의 역경은 뭐냐면 빈곤한 문제, 실직의 문제, 이혼의 문제, 사별의 문제, 약물이나 어떤 중독에 관한 문제, 또 폭력에 관한 문제, 또 정신의 황폐화를 통해서 상담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잊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인생에 있어서 계속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에 그런 어떤 역경을 겪게 되는 거고 그 역경을 이겨내야만 면역력이 생기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갈 수 있으실 건데 이러한 역경을 혼자 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대학교 다니고 뭐 4년 다니는 동안에도 많은 역경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학우들, 동기들, 부모님들, 동료들, 예, 그런 분들처럼 그런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서 있어주고 힘들 때 손 내밀었을 때 손잡아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왕이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하고 가장 추한 것을 찾아오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니 너무 많았던 거예요. 꽃도 이쁘고 사계절도 이쁘고 바뀌는 계절들이 너무 바뀔 때마다 너무 예쁘고 단풍도 가을에 단풍, 겨울에 흰 눈, 바다에 갔더니 그 바다의 그 푸르름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이쁜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가져오려고 하니 가져올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 그랬더니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쓰레기 더미, 벌레들, 흉악하게 생긴 뭐 이상한 곤충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과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또 가장 추한 것을 골라오세요 라고 한 학기 과제로 드렸다라 그러면 어떤 걸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각자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추한 것도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하게 행복에 가득 겨워서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은 항상 미소가 걸려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얼굴에 광채가 나시죠. 막 뒤에 아우라가 나오고 막 두 분이 함께 계시면 막 행복해서 막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막 10, 20이 되는 어떤 행복을 만들어내시죠. 그러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가장 추한 것도 또 바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면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가장 잔인해지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았을 때 또 이 세상에서 그만큼 또 아름답지만 가장 추한 것도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나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가장 추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는 가장 아름다운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목표를 좀 지향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전문직으로의 직장으로서의 또 훌륭한 직업으로서 자리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의 주장은 이전까지의 시대가 이제 연결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연결의 시대다.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연결 시대죠. 옛날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고 어떤 의사를 전달을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던 거라 그러면 이제 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게 연결 시대였다라고 그러면 상호 연결 시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들 아니면 다른 관계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저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연결이죠. I, you.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호 연결 시대 또는 초연결 시대다라고 하는 시대로 연결이 계속 사회는 진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조금 더 발전된 미래에는 상호 의존의 시대로 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연결 시대에도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단절되거나 간극이 생기거나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연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과연 무조건 연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도와주세요. 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하는 이런 상호 의존의 시대가 앞으로는 다가올 것이다. 너무나 발전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 이 많은 사람들 있어도 나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네 하는 것들을 미래학자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호 의존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 상호 의존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행동을 공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의 그 행복한 사회 통합을 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전달을 하고자 했던 그런 업무를 하셨던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는 상호 의존의 시대에는 아주 존경받고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점점점 더 사람을 이해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학기 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전문 교과목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필요를 가지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학기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수업을 해가시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질문이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면 아무 때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도 많이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다른 학생분들과 토론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으로 쌓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함께 좋은 2학기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2주차 수업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